미친 머리가 촌지. 너 감사실 한번 가고 싶지? 너 가정교육을 이따위로 배웠어? 뭐 이런 싸가지 없는. 참아야 하는 줄 알았습니다. 난 내가 들어왔는데 왜 자꾸 저를 놔두세요? 하지만 견디기엔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결국 내가 이곳을 떠나는 방법은 내가 죽어야 끝나겠구나 하고 이제 죽음을 고통에 몸부림치다 사라진 이들. 이 죽음은 과연 누가 책임져야 할까? 잊을 수 있다면 차라리 잊고 싶은 기억. 공무원 동희 씨가 매일같이 출근했던 일터는 그날 이후 공포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진짜 하지 말라고! 네, 빨리 와주세요. 죄송해요. 네, 공릉동 주민센터요. 하지 말라고 했어요. 진짜. 흉기를 휘두른 대낮의 불청객. 그는 민원인이었습니다. 그날 이곳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사건은 이 앞에서 벌어졌었는데요. 이제 그 다른 직원분이 문을 좀 열어달라고 하셔서 문을 이제 안쪽에서 제가 열어드렸고, 이제 문을 채 닫기도 전에 그 흉기를 들고 온 민원인이 이제 문을 잡고 열었죠. 문 뒤에서 기다리던 민원인과 맞닥뜨린 건 순식간의 일이었습니다. 안쪽에서 이제 제 멱살을 잡고 좀 목을 졸랐습니다. 그리고 시칼을 꺼냈고 저에게 이제 제 목 쪽으로 칼을 이제 들이밀었죠. 뉴스에서나 보던 게, 영화에서나 보던 게 나오니까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니까 이렇게도 죽을 수 있는 거구나. 하지 말라고 했어요, 진짜. 네, 빨리 와주세요. 죄송해요. 네, 공릉동 주민센터요. 하지 말라고 했어요, 진짜. 말들은요. 네, 네네, 네. 가까스로 흉기를 뺏었지만 무차별 공격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거 하라고요. 말을 해야지. 이게 말해야지. 나도 말하고 싶은 걸 말해야지. 그가 하고픈 말은 무엇이었을까? 뭐 민방위 관련한 통지서가 본인한테 왔는데 본인은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다. 동희 씨의 동료에게 항의 전화를 했던 민원인이 만족스러운 답변을 얻지 못하자 흉기를 챙겨 이곳으로 왔던 겁니다. 당신 같은 사람 민원인이 아니야. 악성 민원인이 경찰에 체포되면서 동희 씨는 겨우 목숨을 구할 수 있었지만 흉기에 상처를 입고 말았습니다. 재판을 받던 중 또 다른 폭행 문제까지 일으킨 후 결국 실형까지 선고받은 민원인. 사건은 일단락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사라지지 않는 끔찍한 기억. 사건 이후 수개월간 트라우마 치료를 받아야 했고 겨우 일상을 되찾았다고 생각할 때쯤 귀에 이상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컴퓨터로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삐 하는 소리와 함께 헬리콥터 소리가 들리면서 왼쪽 귀가 따끔하더니 갑자기 소리가 사라지더라고요. 돌발성 난청으로 인한 왼쪽 귀의 청력 소실. 결국 지난해 10월 두개골을 깎아 보청기 보조 장치를 삽입하는 큰 수술까지 하게 됐습니다. 이 또한 사건의 후유증이었을까? 스트레스에서 오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부서로 옮기고 나서도 이제 민원인을 상대했었는데 또 민원인을 상대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안 받기는 어려우니까 내가 너무 내가
하루에도 수십 수백 명의 사람이 오가는 곳. 늘 같은 자리를 지키는 공무원은 폭력과 폭언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연차의 공무원들이 증언하는 악성 민원의 심각성. 제가 한 2005년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30대였던 것 같고 그때 막 그만둬야겠다. 우리 아이를 위해서라도 그만둬야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을 정도로 몸을 졸랐을 때 그때는 정말 그만두고 싶었어요. 제가 지금도 그 잔상은 잊혀지지가 않아요. 공무원을 향한 분노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 실제 인터뷰를 통해 살펴본 민원인의 폭언 속 공통 단어들. 그중 몇 가지 키워드가 눈에 띕니다. 제가 들어왔을 97년 당시만 해도 이렇게까지 힘들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는 세금으로 네가 먹고 살기 때문에 너네는 어쨌든 간에 민원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라는 시민의 공복이라고 하면서 공무원들은 무조건 이제 공노비처럼 대하기 시작한 거죠. 신혜민 씨도 유독 한 민원인을 잊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작년에 있었던 일은 전화로 저한테 어떤 것을 항의하다가 싸가지 없는 너 가만 안 두겠다. 너 지금 어디 있냐? 너 지금 내가 간다? 이런 전화였어요. 근데 저는 민원들 하다 우울증으로 병력도 있던 사람이지 너무너무 무서웠었어요. 과거 민원인의 폭언을 겪은 후 트라우마로 인해 1년 2개월간 휴직했었던 혜민 씨. 그렇기에 두려움은 더 컸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왔을 때 제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누구누구 어딨어? 당장 나와! 이렇게 소리를 쳤던 기억이 나요. 복직 후 반복되는 상황이 괴로웠지만 의지할 동료조차 없었습니다. 그 담당자만 이제 좀 참게 하는 그런 분위기예요. 공무원 사회가. 이제 거기에 따른 흑복분이 뭐냐면 이제 다른 부서로 옮기거나 그러면 본인이 원하는 부서로 갈 수가 없어요. 낙인 효과라고 그러죠. 쟤 이런 거 했던 애야. 이래. 실제로 이렇기 때문에 그 자신도 조용히. 자신을 위협한 민원인을 처벌하기는커녕 일방적인 사과를 강요하는 분위기에 그녀는 또 한 번 무너졌습니다. 내가 잘못하지 않은 거로 나를 욕하고 나를 때리라는 사람한테 또 사과하면 내 정신이 정말 처참할 거지. 이번에는 돌이킬 수 없겠다. 도움의 손길도 공감의 눈길조차 없이 홀로 궁지에 몰린 것만 같은 고통. 나도 참아는데 너도 너는 왜 못해? 라는 아주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어요. 그 당시에 죽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했었습니다. 저도 정말 구체적으로 검색도 해보고 생각도 해보고 김포시청의 한 구급 김포시청의 한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악성 민원과 신상 공개에 시달리다 숨진 채 발견된 1년 반 전 희망차게 직장생활을 시작했던 구급 공무원 청년. 어떤 고통이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갔을까? 김포시 공무원들 같은 경우 좌표 찍어서 이 사람이 담당자다, 이 사람이 담당자다 해가지고 이 사람한테 민원 폭지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감당하지 못한 직원이 자살한 거고요. 지난 2월 김포시의 한 도로에서 긴급 보수 공사로 차량 정체가 심해지면서 시작된 항의성 민원. 급기야 해당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의 신상을 누군가 온라인에 공개했고 인신공격성 비난이 이어졌습니다. 온라인 속 익명의 악성 민원이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무방비로 신상이 노출된 채 표적이 되어버린 김포시 구급 공무원. 키보드 너머로 들려온 불만과 비난의 폭언이 결국 그를 벼랑 끝으로 내몬 것은 아니었을까. 서울시 공무원 최한희 씨도 그 심정을 알 수 있을 것 같답니다. 제가 맨 처음에 들어왔을 때 폭력이나 폭언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온라인으로 홈페이지나 이런 데서 민원을 넣을 수 있게 편하게 만들어진 시기가 2014년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좌표 찍기가 생겼거든요. 온라인에 특정인 신상을 공개하고
불특정 다수의 공격을 유도하는 이른바 좌표찍기. 그도 이러한 좌표찍기를 직접 당해본 적이 있습니다. 집 근처 텃밭을 없애달라는 민원인의 요구. 법령상 불가능하다고 안내하자 민원은 폭주하기 시작했고 모든 항의는 담당 공무원 최환희 씨를 향했습니다. 그렇게 좌표찍기 하면 끝이 없는 업무거든요. 맘만 먹으면은 괴롭힐 수 있다는 거. 온라인으로 넘어온 악성 민원의 진화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이 쉴 새 없이 악성 민원을 넣는 겁니다. 서울시 한 구에서는 전체 민원 12만여 건 중 약 27%의 민원을 단 5사람이 제기했습니다. 이 한 사람에게 지자체 민원 행정력의 약 10%가 쓰이고 있는 셈입니다. 간편한 모바일 민원이 등장한 이후 이런 민원 독점이 가능해졌고 폭풍 민원과 함께 과도한 요구가 이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아무래도 건수 제한이 없다 보면 그분들은 일주일에 많이 넣으면 혼자서 200건을 해요. 근데 그분들 중에서도 일부러 저희 다른 민원을 지연시키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본인이 먼저다 항상. 본인이 우선순위니까 이렇게 많이 넣는데 대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반복되는 악성 민원에 도움이 절실한 한 건의 민원을 놓치게 된 것은 아닐까. 악성 민원은 정당한 권리가 아닌 범죄입니다.